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무얼님께서 시드무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무얼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무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목소리가 굉장히 또 좋은 분을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무얼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이유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목격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귀신을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안 보이시는 상태인가요? 네, 다행히 지금은 30살을 넘어서부터는 네네네. 이제 귀신을 다행히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누구한테 말을 해도 사실 막 공감을 해준다거나 그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적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편안하게 그때 봤던 것들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본 귀신은 언제일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예. 한 초등학교 좀 넘어가서부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때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첫 귀신이구나라는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네. 병원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간병을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였는데, 그때 제가 이게 귀신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우선 저희 외할머니는 작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고 큰 외할머니, 큰 외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작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하루는 큰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예. 그날은 작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게 되었던 날입니다. 제가 도로변에 차 소리만 들어도 아빠다 하면서 나가보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네네.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고 했었던 날이었는데, 하루는 새벽 아침 해가 뜨기 직전 제일 어두운 시간대 아시죠? 네. 그때 잠결에 일어나서 볼일을 보러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시골은 변소라고 하거든요. 그 변소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대문 바깥에 논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외할머니는 위험하니까 안에서 볼일 보지 말고 변소 옆에 담벼락 앞에서 볼일을 보라 라고 했었는데, 그날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렴풋이 여기가 돌담이구나 하고 볼일을 보게 되었죠. 예? 볼일을 다 보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변소 앞이 논이었거든요. 그 논두렁에 엄마가 서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근데 제 기억에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따라갔죠. 근데 그 순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듯해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주변이 해가 다 뜨고 날이 밝아왔기 때문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있었던 위치가 시골 마을에서도 차로 한 10분 이상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옆 동네에 있었더라고요. 귀신이 홀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얼떨한 그 상황에서 이거 큰일 났다, 길 잃어버렸다, 집 잃어버렸다 이래 돼서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동네에 사시던 어르신 덕분에 자전거를 타고, 저를 알고 있었던 어르신이셔서 그 어르신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첫 귀신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야 됐었는데, 이게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사시는 큰어머니 댁에서 제가 등하교를 한 달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사 가기로 했던 집에 살던 분들이 나가시고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 집이 보니까 제가 다니는 중학교 바로 앞이더라고요. 집 대문하고 학교 정문이랑 50m도 안 되는 정말 가까운 거리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주택 2층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이사 첫날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벽을 통해서 갖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남자 여자가 싸우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차 클락션 소리.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정말 다양한 갖가지의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잠에 깼는데 가위에 눌려있던 거죠. 그 가위에 눌린 상황에서 침대 바로 옆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옷장 위에 밤에 고양이 눈 보면 약간 야광처럼 보이잖아요. 밝게. 그 고양이 눈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검은색에 눈만 밝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눈빛이 소름이 돋았는데 억지로 가위를 풀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또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예. 억지로 풀게 되면 좀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엄청 힘들죠. 몸에 힘이 정말 잔뜩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기절하듯이 쓰러져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되었고 둘째 날에도 또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벽을 통해서 들리는 소음에 잠을 깨게 되었고 그러다가 방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는지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그 열린 방문 앞에 어제 그 전날 옷장 위에서 보았던 그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또 저를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가위구나 라는 걸 인지했고 마찬가지 둘째 날에도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가위에 풀고 또 지쳐 쓰러지게 되고 또 셋째 날이 되었는데 이때가 정말 클라이막스였어요. 왜요? 늦은 시간 새벽 1~2시쯤 됐었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방 바로 앞이 부엌이었거든요. 부엌에서 도마의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깼어요. 이번에는 벽에서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근데 다행히 가위에 또 눌리지 않았었고요. 이때는. 그래서 그 소리에 잠결에 나가 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김에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 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집 구조가 좀 긴 직사각형이고요. 네. 현관 들어오면 바로 앞이 거실이고 우측으로는 안방, 거실, 화장실이고 왼쪽으로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방바닥이 일반 장판이 아니라 대리석이었거든요. 대리석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대리석 바닥에서 하는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지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았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두운 그 복도 앞에서 하반신이 없는 어떤 무언가가 썰매 끌듯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저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린 듯이 완전 얼어붙어 있었는데 천천히 다가온 그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혹시 그 일본 공포 만화 작가 중에 이토준지라고 아시죠? 알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그 작가의 작품 중에 소용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만화가. 제일 잘 알죠. 예. 그 만화처럼 눈, 코, 입이 소용돌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 소용돌이 쳐져 있는 이목구비 중에서 입이 굉장히 소름끼치게 웃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부터 몸이 굳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진짜 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몸에 힘이 풀려 있는데도 몸이 굳어 있으니까 선 상태로 힘들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초를 가만히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사라지면서 몸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주저앉았는데 진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쓰러지듯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사 온 첫날부터 지금 3일째 연속으로 이런 경험을 겪고 있다. 힘들다 라고 얘기했더니 원래 이사 오기 전에 팥 뿌리고 하잖아요.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좀 이상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뿌려보자 예. 해서 한 번 더 팥을 뿌렸습니다. 그 후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집 안에서는 그 3번의 경험 이후로는 집 안에서는 귀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보통 귀신을 보시는 게 아니네, 보니까. 이게 정말 귀신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예. 아니면 나랑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의심스러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집에 살 때 겪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 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저희 집이 좀 언덕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언덕에 있고요.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집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또 혹시 귀신인가 싶었죠. 근데 또 한참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니까 또 뒤를 돌아보았을 땐 또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반복하면서 집 앞 대문에 도착을 했을 때 집 앞 대문에서 열쇠를 딱 꽂는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재밌었다. 이러면서 그 소리에 놀라서 돌아봤더니 한 7, 8살쯤 되고는 여자아이였어요. 약간 단발머리의 여자아이였는데 뒤를 돌면서 형체가 사라지더라고요. 혹시 이 귀신들이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들이 놀아달라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점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점을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운이 참 좋네. 조금만 귀가 더 셌으면 나랑 같은 운명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귀신을 지금 솔직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다 지금은.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귀신을 안 볼 수 있게 될 거다. 그동안에 귀신들이 학생한테 악을 끼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괴로운 거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귀신을 군대를 전역하고 30살이 되기까지 한 번씩 보고 있었습니다. 아, 계속 드문드문 보셨구나. 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군대 전역한 후에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꼴로 한 번씩 귀신 보이더라고요. 군대 그러다가 안에서는 안 보였어요? 군대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예. 저는 기동대라는 곳을 입대하게 되었어요. 자대 배치를 아. 받게 되었었는데 뭐 5분대 기조라든지 기동수색대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였거든요. 전투 부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한 번씩 비상이 울리면 5분대 기조 출동을 합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바닷가도 가고 숲에 들어가서 수색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였는데 하루는 5분대 기조 비상이 또 걸렸던 거죠. 네. 그때는 당직 사령이 조금 짓궂게도 그 새벽에 산을 올라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작전 지역까지 말 그대로 5분 내로 출동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새벽에 산악구보를 하게 된 거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산에 갑자기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늑대, 여우 같은 그런 야생동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여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산인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훈련이 끝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출동 다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저희가 2층 침대였거든요. 저희 부대가. 지금의 신식 건물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짬이 안 될 때다 보니까 2층에서 자게 되었고요. 근데 복귀를 해서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속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 선임한테 혹시 죄송한데 동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만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아, 가위 들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찝찝한 기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 야생동물한테서 나는 그런 누린내 있죠. 그런 누린내가 굉장히 코끝을 찌르면서 잠에서 깼더니 늑대 같은 큰 개 한 마리가 제 가슴팍 위에서 얼굴을 물어 뜯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에는 1초도 안 돼서 온몸에 모든 힘을 써서 그 가위를 풀었는데 그 다음날 몸살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전날 저희가 5분 대기 그 비상벨을 울려서 출동하기 직전 그날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잡아먹었던 거였어요. 신고가 들어갔었대요. 강아지를 잡아먹으려면 그 전에 굉장한 매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 개가 저를 물어뜯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얼굴을 핥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엄청 무서운 그런 귀신들도 보시겠지만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의 귀신의 형체라든지 그런 사연이 있는 귀신들도 많이 보셨다 싶네요. 네,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는 세신 건데 무당을 할 만큼의 기는 아니고 딱 그 언저리 애매하게. 그렇죠. 애매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무얼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귀신들을 보신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기가 그냥 센 거랑 엄청 센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엄청 세면 오히려 네. 더 무서운 귀신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쪽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무얼님.
지금까지 귀신을 보면서 바위 눌린 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외에는 크게 저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는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천만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그러면 무얼님께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무얼님께서는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안 해주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 이야기는 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엄청 차분하게 겪었던 일을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그 새벽에 논두렁에 엄마가 손짓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중에서 가족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쪽이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또 있구나. 시들모에서 간혹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더 섬뜩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무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무얼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무얼님.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이제 목소리가 확실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하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안 들을 수 없는 목소리죠. 네. 자, 오늘 무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귀신을 봐왔던 순서대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저번에.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귀신들을 봐오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스입니다. 무얼이죠? 우선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당시엔 우등생반이라고 해서 심화 수업을 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부등생? 전 몰라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과, 문과 나뉘어져 있으면은 1학년 때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교 5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수업 후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따로 시간에 애들 모아서 하는 거? 네. 저희 전교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따로 심화 수업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1학년 때 성적이 좀 좋게 나와서 다행히 2학년 때 제가 우등생 반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 심화 수업 때 겪었던 일인데 하루 학교 전체가 약 1-20분 정도 정전이 발생한 날이 있었어요. 물론 전기 배선 문제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한 1-20분 정도 정전 후에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는 그냥 한꺼번에 불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교실에 50명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그 네. 교실에 저 혼자만 있는 겁니다. 그게 한 1분, 2분? 체감상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만 있었던 거죠. 보이진 않는 상태에서. 그 순간에 교실 그 전기가 또 2번 정도 깜빡깜빡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한 5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던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제 어깨를 자꾸 흔들어 주셨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몇 주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심화 수업이라는 게 저녁 식사 후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심화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9시까지 심화 수업 후에 또 11시까지 저희는 심야 자율학습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11시 넘어서 하교를 하다가 배가 좀 고프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잠깐 편의점 앞에서 군것질을 좀 하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주택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고등학교에 좀 더 가깝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가 아파트 바로 앞에 왕복 1차선으로 된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앞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기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는 갓길 주차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차들이. 그래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상태였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가 조금 언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수레를 끌고 힘겹게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밀어드렸어요, 뒤에서. 근데 언덕을 지나서 아파트가 저희가 1동, 2동, 3동 이게 3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지는 그 길목에 가로등 하나가 있어요. 그 가로등 그 아래에서 할머니가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데 얼굴 반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상태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었거든요. 요새는 아파트 단지 전체 관리사무소 따로 경비 아저씨 한 분만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가지고 좀 인사하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놀란 상태로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무얼 학생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방금 얼굴 반쪽 없는 할머니를 봤다, 수레를 끌고 계시는 할머니를 봤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경비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년 동안 안 보였었는데 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경비 아저씨 분이 그 아파트에서 한 12년, 13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8년 전쯤에 바로 그 언덕 앞에 도로가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는 갓길 주차를 한 차가 많고 그 좁은 도로에서 할머니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질구 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한 2, 3년 동안 그 할머니를 보았다는 주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두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최근 4, 5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어서 잊고 지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제가 봄으로 인해서 또 시작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4인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놀 때 한 친구가 한두 명 데리고 오고 또 한 친구가 한두 명 데리고 오고 하다 보면 한 10대 명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놀게 돼요. 그날은 제가 다른 친구 기숙사 방에 놀러가서 이제 게임하고 놀다가 잠시 친구 침대에서 눈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에 저를 제외하고 6명이 놀고 있었는데 한 30분 좀 넘게 잠이 들었다가 친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깼어요. 친구 침대가 층 침대 2층이었는데 눈을 뜨면 바로 위가 천장이잖아요, 눈앞이. 근데 눈앞에 뭔가 흐릿한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좀 눈이 흐릿한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형체가 스르륵 사라지면서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가위구나. 또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그 눈앞에 있던 형체는 사라졌는데 2층으로 올라오는 사다리 쪽에 뭔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겹게 눈만 살짝 돌려서 보았더니 몸이 없이 얼굴만 하나가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머리카락은 천장으로 떠있고 반대로 얼굴만 딱 있었어요. 한 그때 시간이 오후 3, 4시쯤이었어가지고 기숙사 방이 굉장히 밝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소름이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소용돌이였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 소용돌이 얼굴이었어요. 이거 또 똑같은 게 또 몇 년 만에 보이니까 너무 소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정말 안간 힘을 썼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안간 힘을 써서 가위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안간 힘을 다 써서 가위를 풀었습니다. 근데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신음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방에 있던 친구들 6명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미친놈 보듯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았는데 얘기를 했죠, 친구들한테. 네. 가위 눌렸었다.
근데 그 가위가 4, 5년 전에 중학교 때 한번 봤던 귀신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 방에는 모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와, 예. 너무 친구들이 무서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이날 있었던 그 6명 중에 한 명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친구가 본가가 강릉인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치른다고 학교에 한동안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저희도 장례식도 문상 드리러 가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49제가 끝나고 친구 누나가 고맙다고 저희한테 밥을 한번 사주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누나가 호텔리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49세 지내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잠에서 깼는데 안방에 아버지가 앉아서 등을 보이고 가만히 한 몇 분 동안 그냥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고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다가갔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하셨었는데 둘째 날에 되니까 윤곽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세 번째가 되니까 윤곽이 좀 더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꿈을 한 일주일 가까이 꾸었어요. 마지막에 7번째쯤 되는 꿈에서 얼굴이 완벽하게 보였는데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었고 웬 낯선 남자였다고 해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뺑소니범 잡았다고.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그 꿈에 보였던 그 낯선 남자가 범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가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 신기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마지막 이야기가 군대 때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는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제 닉네임이 무얼이잖아요. 무얼을 생각한 것이 바로 무얼광 치약식이라는 게 군대에 있을 때 알게 된 용어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5분 대기조, 기동수색대, 해양기동타격대, 위명근무조, 마지막 해양경계 근무조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훈련 및 임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양경계 근무는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짧게는 한 1주 정도, 겨울에는 길게 2주 정도, 무월광 치약식이라는 이 시기에 파견 근무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해양경계 근무를 서던 중 겪은 일입니다. 파견 근무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근무지가 좀 바뀌고 소초도 저희가 근무를 서는 소초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해안 절벽 위 해송숲 사이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네. 새벽 2, 3시 사이였습니다. 절벽 아래 해안가가 아예 없는 완전 절벽 아래 바다였는데 약 50m에서 100m 사이에 바다에서 사람 한 명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수심이랑 파도 세기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서서 걸어올 수 없는 곳임에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선 상태로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예, 저희는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땡땡소초 전방 50m에서 100m 바다에 고수자 한 명 발견. 이렇게 보고를 하면 즉시 해양기동타격조, 해양경찰, 근처 해군부대까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근무 서는 게 옛날 북한이 침투했던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출동하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조금은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는 있었어도 계속 서 있길래 그 상황을 또 보고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해양기동타격대, 해양경찰, 해군부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 때문에 출동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129 구급대였어요. 예상이 되시나요? 그 고수자는 바다에 익사한 시신이었던 거죠. 와, 예. 후에 알아보니까 파도 세기랑 뭐 이런 파도 속도 이런 게 좀 타이밍이 잘 맞으면 시신이 한 번씩 육지로 또 내려올 때 선 상태로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그 새벽 2, 3시 그 사이에 그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가 그걸 발견했었으니까 처음에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 시신이었더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그 시신이 무얼님한테 이제 목격이 된 거잖아요. 나 좀 건져줘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서서 가만히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라고 마지막 보고를 했을 때 네.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아, 예. 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사고로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네,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바다에 버리잖아요. 막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떠오르지 못하게 좀 그치. 무게추를 하고 바다에 뭐 이설시키는 네. 거니까 그런 시신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무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긴 했지만 정말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진짜 이분은 이런 귀신을 목격을 했고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얼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귀신을 많이 보셨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잘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나요? 나름의? 제 성격이 그 귀신을 보는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라 가지고 예. 네. 그래도 뭐 학창 시절 당시에도 주변 친구들한테 그렇게 크게 안 들키고 네.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마지막 질문 답변까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네. 무얼님께서 해주신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겨울밤 어떤 지하철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막바지쯤에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과는 다르지만 좀 친해지게 된 어떤 언니 커플하고 밤 늦게까지 같이 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푹 빠져있던 게임이 있었는데 리그 오브 전설이라고 리그 오브 전설 예. 네, 그 게임을 그날도 그 언니 커플이랑 저랑 셋이서 PC방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그 언니하고 저는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집 사이가 지하철을 타면 한 30분이 걸리고 택시를 타면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네, 그 언니 집 주변이 좀 더 번화가라 가지고 놀 때는 거의 그 언니 집 쪽으로 가서 제가 놀고 시간이 좀 늦어졌다 싶으면 택시를 타고 집에 오고 그랬었어요. 또 제가 택시를 자주 이용을 했던 이유가 지하철에서 내리면 제 자취방까지 가려면 엄청 가파른 경사진 길을 좀 오래 갔었어야 돼가지고 그게 귀찮아서라도 택시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던 지역의 지하철 막차 시간이 서울처럼 늦게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보통 한 서울은 12시 1시 가까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11시 좀 넘어서 11시 반 정도면 막차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한 판 더 하고 택시를 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유난히 그날따라 택시비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내려서 집 앞까지 바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은 이제 이례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앞에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어떤 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갈아타려고 했던 역이 조금 옛날 동네기는 해도 근처에 대형 마트들도 많이 있고 또 모텔촌 같은 게 있어서 시간이 좀 늦었다고 해도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런 역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지하철을 타고 그 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역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지하철을 이용을 해봤지만 막차도 타보고 막차도 놓쳐보고 여러 경험을 해봤어도 역내에 저 말고 아무도 없는 순간은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아무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용변이 아주 급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서 해결을 하기에는 몸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가지고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급하게 역내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역내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양옆에 붙어 있기는 한데 각각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입구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는데 아마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는 게 저는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런 공중 화장실 같은 데를 이용을 하면 벽 끝에 붙어 있는 모서리 칸에 들어가거든요. 그날 그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도 역시 벽 끝 모서리 칸으로 이동을 해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안에 자동 센서 등이 탁 꺼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시 움직이면은 켜져야 정상인데 이게 막차 시간이 다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팔을 이렇게 휘적거려도 불이 다시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좀 어두워지니까 행동도 좀 느려지고 그래서 천천히 뒤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일반 여성분들이 신는 하이힐 구두 소리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좀 딱딱한 신발 같았는데 구두 소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분이 들어왔는데도 센서 등은 안 켜지더라고요. 저 속으로 그냥 저분도 당황스러우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처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여러 겹 껴입고 있었고 패딩도 입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한참 정리하는데 문득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누가 화장실에 들어왔으면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손을 씻는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신다든지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구두 소리가 이렇게 저벅저벅 좀 들리고 나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 불이 안 켜지니까 볼일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시 나가는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나가는 소리도 안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적막한 화장실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사실 나가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냥 그 순간에는 좀 본능적으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하던 거 멈추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체감상 한 5분 정도를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데 진짜 저 말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는 순간에 제 화장실 칸 바로 앞에서 착 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설명을 하자면 타일 바닥에 케이스가 없는 핸드폰이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딱 들리고 바로 되게 낮은 남자 목소리로 누가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정수리까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래서 누가 있다 지금 문 밖에 폰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막 어떡하지 이렇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당황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화장실 칸에 요즘에는 좀 비상벨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 그때 거기에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아까 만났던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 생각나는 사람한테. 근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같이 놀았던 언니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둘 다 안 받으니까 진짜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경찰에 내가 이런 일도 신고를 해도 되나? 오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 누구랑 전화하는 척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괜히 폰을 귀에다 대고 이제 누구랑 얘기하듯이 엄마 나 리딴데 나 지금 무슨 여자 화장실에 제일 끝에 칸에 있는데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거나 전화가 끊기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 좀 해줘. 나 무슨 역 여자 화장실 끝에 칸이야. 나 이제 나갈 거야. 이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괜히. 네, 사실 거기가 공중 화장실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왠지 위협적인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 이제 나간다. 하나, 둘 하고 나름대로 페이크를 주려고 보통은 하나, 둘, 셋 이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 둘 할 때 문을 팍 열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장실을 나와서 이제 눈도 못 뜨고 막 뛰는데 얼마 못 가서 순찰하시던 영무원 분이랑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제가. 그 영무원 분이 막 왜 그러시냐고 아가씨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경황이었고 그래갖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그냥 막 헉헉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서 화장실 쪽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거기 남자 여자 화장실이 붙어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키도 좀 작고
작고 되게 왜소한데 정말 멀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약간 포마드로 올린 어떤 아저씨가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양팔 양다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엄청 빠르게 후다닥 남자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서는 되게 천천히 볼일 보고 나온 사람인 것 마냥 걸어 나오더라고요. 영무원분은 그 남자를 못 봤어요. 제가 그때 그 아저씨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섭게 쳐다보더라고요. 살면서 좀 처음 보는 그런 눈이었어요. 맛이 가 있는 눈? 그래서 이제 막 뭐야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눈에 하나 띄는 게 이렇게 그 사람 정장 착장이랑 좀 되게 안 어울리게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만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빨간색의 짧게 딸랑거리는 귀걸이였는데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쨌든 막 정신이 팍 들어가지고 그 영무원분 손을 제가 뿌리치고 다시 뛰었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눈에 보이는 아무 택시를 잡아서 집 쪽으로 왔어요. 근데 막상 혼자 있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제가 사는 자취방 옆 건물에 아는 친구가 살았어가지고 그 친구를 A라고 할게요. A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오늘 하루만 너네 집에서 좀 자도 되냐고 하고 그 친구네로 갔습니다. A한테 막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뭐 네가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냐, 남자 화장실에서 그냥 나오신 거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그 정도도 구분을 못 했겠어요.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쪽으로 그렇게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한데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애인의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부터는 그냥 다시 제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별일 없이 지나가면서 그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잊혀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4일이 지났을 때 새벽 3시쯤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그 도어락 누르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삑삑삑 이런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누가 저희 집 현관 도어락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안 열렸죠. 그때 제가 남자친구도 없었고 그때는 근데 저는 집을 막 이렇게 친구들처럼 아지트처럼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저희 집 비밀번호는 저밖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주변이 다 대학가고 원룸촌이라서 세입자가 거의 90% 이상이 다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가끔 가다가 술 먹고 이제 자기 집인지 옆집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도어락을 누르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누가 진탕 취했나 보다 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도어락을 또 누르는 거예요. 또 틀리고 또 누르고 또 틀리고 또 누르고 그리고 한 3번째쯤 됐을 때 그때는 누가 취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거는 고의로 문을 열려고 누른다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이런네 저런네 얘기를 해도 막상 그 상황이 실제로 새벽 3시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어락이 그렇게 연속해서 몇 번 틀리면 경고음 같은 걸 내면서 한동안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그 경고음이 꽤 커요. 그래갖고 경고음이 막 울리길래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좀 새벽이기는 해도 그래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면 좀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뭔가 범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다른 집에서 나와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지 몰라 어째 미친놈이네 이렇게 하면서 경고음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경고음이 끝나고 또 누르는 거예요. 도어락을.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뭐 순찰이든 뭐든 해달라고 지금 누가 우리 집 문을 열려고 한다 이러면서 신고를 했고 조금 있다가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신기하게도 신고하고 나서는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나고요. 경찰분들도 오시면서 건물 주변이나 건물 내부를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가 원룸촌이다 보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신고가 좀 자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며칠 순찰을 좀 강화하겠다. 근데 뭐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해요. 뭐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뭘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인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못 믿었더라고요. 순찰을 좀 해주신다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래갖고 그날인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아침 수업이 없는 날이었어가지고 오전 10시쯤에 사람들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짐을 대충 좀 싸가지고 그 며칠 전에 같이 놀았다는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좀 하고 내가 언니네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한동안. 그랬더니 언니가 당연하지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그 엊그제 A라는 친구랑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언니는 살면서 그런 좀 사소하지만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을 종종 겪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공감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겠다. 네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이제 지내고 가라고 해줘가지고 그 언니 집에서 통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듣던 또 저랑 같은 과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또 B라고 해볼게요. 그 B랑 그냥 공강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B가 저보고 아 맞다 너 이모는 잘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무슨 이모? 나 이모 없는데? 이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남자 형제만 있으셔서 저는 이모가 없어요. 근데 B가 하는 말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 아줌마가 너 이모라 그랬는데? 이러길래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B도 자취를 하는데 그 B네 자취방이 있는 건물의 그 층에 어떤 아줌마가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자주 서성거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B네 층하고 그 위층하고 이어지는 계단 중간에 앉아서 누굴 기다리는 것 같더래요. 그 아줌마를 B가 한 2번, 3번 보고 나서는 왜 맨날 저러고 계시나 추운데 이런 생각 들어서 저기 누구 기다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조금 흠칫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하는 말이 자기 조카가 땡땡 대학교에 다니는데 만나기로 해서 찾아왔는데 어느 호수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B가 조카 이름이 뭔데요? 이랬어요. B도 자기 친구일 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름 얘기는 안 하고 생김새를 묘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형광색 같은 하늘색 긴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단발에 키는 이 정도 되고 여자애다 이렇게 했대요. 그때가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가는 학교 근처의 옷가게에서 되게 쨍한 민트색 롱패딩을 파는데 제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하고 그럴 때였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패딩을 결국에 사고 겨울 내내 거의 그 패딩만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야, 그 패딩 좀 갖다 버려라. 진짜 색도 너무 쨍하고 별론데 뭐가 좋다고 그 돈 주고 샀냐. 좀 비쌌어요. 이렇게 놀렸어요, 친구들이.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예쁘고 또 이제 제가 알바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다 갖다 바쳐서 얻은 귀한 패딩이라 어때? 이러고 그냥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B가 하는 말이 우리 대학교에서 민트색 롱패딩 입고 다니는 단발 여자애가 너밖에 더 있냐. 바로 넌 줄 알고 옆 건물 몇 호에 산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이모 근데 되게 젊게 사시더라. 그 연세에 되게 짧은 쇼컷에 짧은 테니스 치마에 망사로 된 티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셨는지 막 팔다리에 근육이 장난이 아니더라. 나는 그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다고 그 연세에 자기 관리가 엄청 잘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하길래 아니 나는 이모가 없다니까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인상착의를 좀 더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은 마스크를 하고 계셔갖고 잘 못 봤대요.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 귀걸이를 한쪽만 하고 계시더라. 그것도 스타일이신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귀걸이를 한쪽만 했다고? 그냥 진짜 은연중에 그 영내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정장의 포마드 아저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격양이 돼가지고 B한테 그 혹시 귀걸이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냐고 했더니 빨간색 십자가 귀걸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쇼컷인데 그 귀걸이가 있으니까 눈에 확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빨간색이라고 하자마자 소름이 좀 끼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소름이 끼친 포인트가 귀걸이도 귀걸이인데 그날 제가 영내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던 날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A라는 친구네서 하루 잤다고 했잖아요. 근데 A랑 B랑 같은 건물에 살았거든요. 예를 들면 A는 뭐 3층, B는 2층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미친놈이 나를 따라왔다는 건지. 근데 B는 아줌마라고 하는데 그건 뭔 소린지 저는 아저씨였거든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으면 제가 그날 그 건물로 들어가니까 제 집이 거기 있는 줄 알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B가 좀 생각을 하다가 헐, 야, 나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모면 조카 이름을 모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조카를 생김새랑 성별로 묘사를 해요. 그냥 이름을 말하지. 그래서 B는 분명히 그때 조카분 이름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겨울에 추운데 그렇게 건물 계단에 좀 초라하게 앉아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니까 조금 안 됐다는 생각에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 사람 조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가워가지고 집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얘기를 해보니까 좀 수상하다. 너네 집 괜히 알려준 것 같다. 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괜히 좀 A한테도 미안하고 B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딱 봐도 놈인지 아닌지 아무튼 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은데 괜히 저 때문에 그 친구들 위치가 노출이 된 것 같아서 다행히 그 친구들한테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뭐 해코지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또 다들 혼자 사는 여학생들인데 그래서 제가 B한테 일단 나는 이모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으면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 그 사람 한 번만 더 마주치면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상한 사람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B가 하는 말이 그 아줌마 근데 너네 집 알려주고 나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을 알려줬던 시점이 그 아줌마가 처음 보이고 4일 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로는 퍼즐이 맞춰진 거죠. 저도 영내 화장실 일을 겪고 나서 4일 뒤에 도어락 사건이 일어났던 거였어서 그냥 그놈이구나 했어요. 제가 도어락 사건 이후로는 아는 언니네서 통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저희 집 문을 막 열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언니네로 안 갔으면 무조건 그놈이랑 무슨 사단이 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추측만 좀 난무하고 그렇다고 할 해결책은 딱히 없이 계속 언니네서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는데 언니네서 통학한 지 한 2주쯤 됐을 무렵에 저는 수업이 먼저 끝나서 언니 집에 있었고 언니는 이제 친구 만나고 온다길래 그냥 언니 집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하고 받으니까 되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야, 너 지금 집이야? 내가 지금 신분증이 급하게 필요한데 집에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너 지갑 좀 들고 무슨 병원으로 좀 빨리 와줄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되게 급해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지갑을 들고 부랴부랴 언니가 말한 병원에 갔는데 학교 근처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었어요. 그래서 설마 언니가 다쳤나 싶어가지고 막 찾아다녔는데 언니가 다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언니의 과 여자 선배가 많이 다쳤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제 친한 언니를 급한 대로 보호자로 하고 수술을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면서 이렇게 언니를 봤는데 언니 손이랑 얼굴이랑 막 옷에 막 사방에 피칠갑을 했더라고요. 언니는 막 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따뜻한 꿀물 같은 거를 한 잔 주면서 좀 진정하라고 괜찮다 수술 잘 되실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그날 그 다친 선배랑 저녁 약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더래요. 근데 평소에 그 선배가 이렇게 약속을 연락도 없이 그렇게 파토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전화를 몇 번 더 해본 거예요. 근데 결국에 전화를 받기는 받았대요. 근데 완전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선배가 야, 나 다친 것 같아. 피가 엄청 많이 나. 어지러워. 이러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어디냐고 했더니 집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언니가 그 선배 집을 알고 있으니까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그 선배네로 달려가고 이게 둘 다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한 거여서 다 학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배 집도 뭐 거기서 거기고 하니까 그 선배네로 가서 같이 응급차에 타서 보호자로 병원에 온 거죠. 근데 선배가 옷을 입고 있어서 어떻게 다친지는 잘 몰라도 이 옆구리 쪽에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는 것 같더래요. 응급차에 이송이 되고 할 때 언니가 그 선배 옆구리를 이렇게 지혈하려고 막 잡고 끌고 하면서 언니 손이랑 이렇게 여기저기에도 피가 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선배가 정신을 잃으면 안 되니까 언니가 계속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선배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어디다가 다쳤어?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걸었대요.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뜨문뜨문 하는 말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대요. 저녁 약속이 있었으니까 집에 가서 책가방도 좀 놓고 꾸미고 가려고. 그리고 그 선배도 자취 중이었는데 자취방이 좀 이렇게 으쓱한 골목 끄틀머리에 있어가지고 그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줌마랑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체구도 왜소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다. 내 느낌상 모르는 사람인 것 같더래요. 근데 되게 세게 부딪혔나 봐요. 그래갖고 선배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아줌마가 사과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뛰어가듯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저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막 이러면서 궁시렁거리긴 했는데 이게 골목길이고 좁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집으로 왔대요. 자취하시는 대학생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 자취하면서 난방을 마음 놓고 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대신 겨울에는 좀 필수로 전기장판을 켜놓거든요. 근데 그날도 너무 추웠어가지고 침대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이제 학교에 갔어서 집에 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방에 불도 안 켜고 그냥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근데 약속 시간까지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침대에 누워 있을까 했는데 좀 따뜻하고 이렇게 노곤노곤 해가지고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약속이 있었던 게 이제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침대가 축축하더래요. 그래서 뭐야 전기장판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땀을 흘렸나 싶어서 불도 안 켰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침대를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이게 땀에 젖은 게 아니라 거의 물을 쏟은 것 마냥 찰박찰박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는 설마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침대에다가 실례를 했나 싶어서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거울에 비친 게 자기 손에 피 그리고 옷도 다 피에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게 뭐지? 어디서 난 거지? 이러면서 옷을 패딩부터 해가지고 한 겹 한 겹 이렇게 들춰보는데 자기 옆구리에서 피가 진짜 울컥울컥 나오고 있더래요. 근데 그 상처를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랑 밀려오면서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한 언니가 타이밍 좋게 전화를 한 거고 다쳤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골목길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아줌마랑 부딪혔을 때 그 아줌마가 뭘로 나를 친 것 같다. 날카로운 걸로. 근데 그땐 몰랐대요. 그때는 그냥 부딪힌 줄만 알았지 전혀 아무런 통증이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옷을 들어 올릴 때까지도 안 아팠대요, 사실. 근데 뇌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뇌가. 이제 상처를 눈으로 보고 피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상황 파악이 되고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언니가 저한테 이제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세상 진짜 무섭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 선배 수술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해.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잘 될 거라고, 수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같이 기다렸어요. 수술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고 조금 있다가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땡땡 보호자분 이러면서 언니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급결에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일어나서 언니를 좀 쫓아다녔어요. 간호사분이 언니한테 수술은 잘 됐고 의식도 있으신데 피를 좀 많이 흘리셔서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안내를 좀 받고 같이 그 선배한테 갔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언니가 선배한테 수술 잘 됐다더라. 다행이다. 선배 부모한테는 내가 연락을 할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선배가 저쪽 선반에 내 소지품들이 있는데 네가 좀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한테. 언니가 알겠다고 잘 챙기겠다. 선배는 회복할 생각만 해라 하고 언니가 저를 보면서 리따야 네가 나 대신에 선배 소지품 좀 챙겨서 우리 집으로 좀 가 있을래? 나는 선배 옆에 좀 있을게 이러길래 그 정도야 알겠다고 언니가 잘 좀 받으려라 하고 내 선배 소지품이 있다는 쪽으로 가서 봤는데 제가 얼어붙었어요. 그 소지품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선배 패딩이 저랑 똑같은 민트색 롱패딩이더라고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같은 옷가게에서 산 같은 기장에 같은 색의 그냥 같은 제품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갖고 그 피칠갑을 한 패딩을 들고 그 선배한테 다시 가서 죄송한데 이 패딩 혹시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패딩을 샀던 그 학교 근처 옷가게에서 사셨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도 단발머리였어요. 옆에 있던 언니가 야 너 왜 그래? 패딩이 왜? 막 이러길래 두 사람한테 근 2주 사이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나랑 부딪혔던 그 아줌마도 빨간색 십자가 귀걸이 하고 있었다. 쇼컷인데 그 귀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너무 확 띄어가지고 그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인인지 놈인지 그 미친 사람이 솔직히 패딩 색깔이 너무 특이하니까 같은 패딩에 단발머리 한 여자가 우리 학교에서 나오니까 리따 넌 줄 알고 쫓아가서 해코지를 했나 보다 이러고 셋 다 비슷한 추론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선배를 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제 도어락을 누르던 사람도 제 친구 B네 자취집 앞에서 서성이던 아줌마도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한쪽만 하고 있는 빨간색 귀걸이를 봤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다 비슷하고 자취집들도 다 거기서 거기고 또 같은 학교 학생들이니까 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 선배한테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괜히 그냥 같은 패딩 입고 다니다가 피해를 당한 걸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막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선배가 그게 왜 너 때문이냐. 나쁜 맘 먹고 사람을 해한 그 미친놈이 잘못한 거지. 너는 잘못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네. 근데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그 미친놈은 왜 이따 너를 쫓아다닌 걸까 하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언니랑 선배가 너도 고생 많았다고 먼저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하길래 미안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알겠다고 하고 언니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일이 저랑은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 이후로 저랑 그 선배랑 둘 다 그 패딩 버리고 저는 바로 방 빼가지고 학교랑 되게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갔던 데가 저랑 그 선배가 패딩을 샀던 그 옷가게, 거기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옷가게가 어디 이렇게 메이크업 브랜드 옷가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세 옷가게인데 그 사장님도 옷을 어디서 떼와서 그냥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랑 제 지인의 지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참고만 좀 해주셔라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냐. 근데 안 그래도 사실 몇 개 없었던 제품이래요. 그 패딩이 자기가 떼와서 딱 2개 나갔다더라고요. 그게 저랑 그 선배였고 2개 나가고 2개 남았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또 자기 가게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여기 대학교 여학생들인데 혹시 또 관련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민트색 패딩은 DP는 안 하겠다. 굳이 찾아서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DP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미친놈이 잡혔는지 벌은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친한 언니한테 그 이후에 몇 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정말 목표가 저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랑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언니가 선배랑 친구니까 선배한테 좀 물어봐 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그 선배가 그 일을 겪고 충격이 너무 크고 근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한 해결은 봤대요. 잡힌 것 같더라고요, 범인이. 근데 더 이상 그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거나 설명하거나 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기도 딱히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그냥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런 일을 계속 끌고 가봐야 너랑 선배만 더 괴롭지. 어쨌든 잡힌 것 같으니까 그냥 맘 놓고 잊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마음속에 묻어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진짜 오랜만에 그 언니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저랑 또 그 언니랑 기억도 맞춰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맞다. 너 그 범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었지? 이러면서 자기가 그 선배한테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에 후일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안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 언니도 괜히 또 잊혀진 기억을 막 들춰서 뭐하냐 싶은 마음에 저한테는 얘기를 이제서 해주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은 여자가 맞았대요. 아줌마래요. 나이는 50대고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어떤 성적 차별을 한다거나 뭔가 분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정확히 병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주로 남장을 하시고 자기가 남장인 상태에서는 남자가 할 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성분들 치마 아래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자기는 사실 여자의 몸이니까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목욕탕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을 마치 남자가 뭔가 불법 촬영을 하듯이 그 목적이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추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본인이 여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이게 사람이 왜 연배에 맞는 옷차림이나 행동거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연배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라든지 망사 스타킹 이런 거를 입고 좀 노출증 비슷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이고 전과가 되게 많았대요.
성추행, 일반 폭행, 음란죄 이런 전과가 되게 많았고 근데 재판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 선배가 사건을 해결 보는 과정에서 그 범인의 범행 동기를 듣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선배가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은 형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범인의 동기가 리따 너가 맞았다더라. 그날도 남자처럼 차려입고 늦은 시간에 아무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먹잇감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역 내에는 아무도 없었고 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여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는 젊은 여자를 본 거죠. 그게 저였고요. 미쳤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도찰 같은 걸 하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따라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치를 채고 막 전화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막 문을 박차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수치심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재미나 같이 보면 되는데 사람을 벌레 취급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더라. 그런 애들은 진짜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제가 택시 타고 저희 동네로 오고 그럴 동안에 다 따라온 거예요. 미행하고. 근데 그 주변이 다 원룸촌이고 제일 가까운 학교가 또 저희 학교였다 보니까 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날의 옷차림, 단발머리, 원룸촌에 산다. 아마도 여기 대학교 여학생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특정을 하고 저를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미행을 하다가 운이 좋게도 제 친구였던 B라는 친구를 마주쳐서 어떻게 이렇게 조카 핑계를 대면서 진짜 제 집을 알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겁을 좀 주려고 도어락 사건이 있었던 날 저희 집에 와서 새벽에 그렇게 도어락으로 막 장난질을 하다가 이 정도면 혼이 좀 났겠지, 이 정도면 반성을 좀 했겠지 싶어서 건물을 이렇게 나가서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 경찰이 그 건물로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폭발을 했다더라고요. 얘는 나한테 혼이 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경찰을 불러? 뉘우치는 게 없네. 그때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아무리 숨어서 기다려도 그 형광색 패딩의 단발머리 여자애가 안 돌아다니니까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가 단발머리에 저랑 같은 패딩을 입고 있던 그 선배를 보게 된 거고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선배가 저랑 인상차기가 좀 비슷해가지고 그 미친 사람이 그 선배가 저인 줄 알고 잘못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대요. 그 선배가 제가 아니라는 걸.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원래 목표는 안 보이고 자기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네가 대신 죽어 라는 마음으로 선배를 찔렀다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진짜 벌써 10년이 가까이 된 얘기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근데 동시에 그 선배 언니한테 또 정말 너무 미안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했던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선배도 너에 대한 감정이 곱지는 않더라. 물론 네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그 선배는 아무래도 상해를 입었다 보니까 아직도 옆구리에 흉터가 크게 있고 그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후유증도 심했고 하다 보니까 너를 좋게 기억하지는 않더라. 근데 너랑 그 선배는 앞으로 만날 일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너는 사실 너 나름대로 네 신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거고 그 선배는 진짜 재수가 없었던 거지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줌마는 전과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형을 받기는 받았는데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병동에 이송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도 친한 언니도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그 도시 자체를 떴다고 하고요. 저도 졸업하고 바로 해외로 나왔으니까 그 미친 아줌마의 현황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 진짜 미친 여기까지. 사람이네 이거. 야. 네,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이런 행위 자체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왜 묻지마 범행이라는 게 있다고 맞죠. 하잖아요. 네. 근데 유명한 묻지마 범죄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했어요. 악마가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남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네. 진짜 자기만의 아주 깊은 곳에서 자기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너는 진짜 나한테 혼이 났어야 됐다.
근데 네가 없어. 근데 누군가를 반드시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나다. 근데 너가 없다? 지금 내 눈에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미쳤네 진짜.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사상 자체가 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이 얘기 듣고 정말 제 생각지도 못한 반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정말 그 선배한테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 선배는 어쨌든 저는 사실 그 동네 뜨고 졸업하고 말았는데 그 네. 사람은 몸에 상처도 있고 그 혼자 그거를 좀 감내했을 거를 그 사건 해결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형사님들이랑 뭐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사건을 어쨌든 계속 접했을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혼자 감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오늘 리따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리따님이 너무 상상을 잘하게끔 잘 표현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랬겠구나 라고 동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정말 또 무서운 부분을 말씀하신 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어서 더 무서운 거다 네. 라는 것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따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꼭 이야기 있으시다면 편하게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고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사건을 더 소름 끼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또 리따님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이야기도 레전드였고 저저번 첫 번째 이야기도 레전드였는데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잘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였다는 게 제일 소름 돋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남자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근데 여자였다라고 또 밝혀지기도 했으니까 더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는 정말 무섭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